네, 안녕하세요. 저 과기정통부에서 학생인건비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최영웅 주무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학생인건비에 대해서 30분 동안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학생인건비 관련해서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학생인건비가 그냥 학생 연구자들에게 주는 재원의 그냥 하나로만 인식돼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학생인건비는 일단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에게 일한 만큼 주는 인건비인데 현장에서는 약간 그렇게 적용되지 않고 사용되는 것 같아서 이번 세션에다가 넣게 되었고요. 이번 세션을 통해서 좀 현장에서는 올바르게 이 학생 인건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총 3차의 목차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주요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확약서 작성 방법 시 주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예시를 들어서 방지하는 방법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는 23년에 달라지는 학생인건비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학생 연구자, 학생 인건비가 지급되는 학생 연구자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기관 소속 학생 신분의 연구자를 말합니다. 일단 학석, 박사, 학위과정이 되겠고요. 또 학사, 학석 연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5가지의 학생 인건비 지급 대상이 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학생, 당연히 학생 인건비의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휴학생,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학생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료 연구생 등록을 한 수료생도 학생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고요. 네 번째, 입학 허가를 받은 상태로 종전기관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 과제에 계속 참여하는 상위과정 예비 입학생도 학생 인건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전기관에서 수행하던 연구과제가 계속 참여하는 경우가 강조드리는 바이고요. 5번째, 마지막으로는 졸업일 이후에도 해당 월 말일까지 학생 연구자로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2월 15일 날 졸업을 하였어도 2월 달까지의 계속 학생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일할 계산을 할 필요 없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고요. 여기 박사후 연구자는 참고로 근로계약 체결 후 학생 인건비가 아닌 인건비로 수급이 가능한 대상이지 학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학생 인건비를 박사후 연구자에게 인건비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에게 국가연구개발 사업 재원으로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해서 연구개발을 위해서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한국연구재단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공고를 내고 선정하는 사업,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생 인건비는 그냥 인건비가 아닌 다른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학생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위에 보시는 저 기관입니다. 저렇게 대학 및 대학원 대학, 과학기술원, 그리고 학연 협동과정 또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이런 영리기관에서는 학생 인건비라는 세목 자체를 계상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거고요. 네, 그럼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학생 인건비 지급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인건비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 인건비 과제별 관리 방식과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방식입니다. 과제별 관리라면 과제별 학생 인건비를 학생 인건비 계상률을 책정하고 지급하는 과제별 지급 방식입니다. 즉 국가연구개발 사업 원칙이 이제 과제가 끝나면 모든 잔액을 반납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학생 인건비를 과제별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방식입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는 크게 연구 책임자 단위랑 연구개발기관 단위 두 가지 방식으로 또 체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했을 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과제라 하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라 하면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13조에 적용을 받는 연구과제는 통합관리기관에서는 다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로 정한 기타 재원도 역시 통합관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통합관리기관의 통합관리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제별 관리랑은 다르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인정이 되는 한 과제 종료 이후에도 잔액 반납이 불필요합니다. 즉 연구 책임자 계정 또는 기관 계정에 적립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현재는 대학 56개, 출연위원 3개 기관, 그리고 특정위원 4대가 기관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4개 기관, 총 현재는 63개 기관이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는 매년 3월 공고를 내서 새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개의 기관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65개의 기관이 지정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인건비를 과제별로 구분하지 않고 계정별로 통합관리를 합니다. 연구자 책임자 규정으로 계정 대체 후 과제 구분 없이 학생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 책임자 계정으로 계정 대체한 자체를 저희는 학생인건비를 정산한 것으로 봐서 다른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지급받은 날부터 즉시 이체로 아마 고시에는 되어 있을 텐데요. 이번에 고시 개정 중에 있는 게 즉시라는 말이 좀 너무 난해해서 이 90일 이내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하는 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기 또는 학년 시작 전에 일정 금액을 약정 후에 확약을 해 지급을 하는 게 이 통합관리기관의 핵심인데요. 특히 연구개발기관 단위 통합관리에는 등록금 등 이러한 지원 목적으로 균등지급액분을 확약한 직후 일괄 선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일단 학생인건비는 지급의 책임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산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지급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생인건비 예산 잔액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고, 과기정통부에서는 통합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고, 이 중에서 현장 점검을 또 나가서 프로세스라든지 약 20개의 대상을 기관으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식, 연구 책임자와 기관 단위 방식 중에서 연구 책임자 단위의 좀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 연구 책임자가 과제 A, 가나다라 과제를 받았을 때 그 학생 인건비를 다 계상을 했다면 이 한 연구 책임자가 학생 인건비 한 연구 책임자 계정으로 일단 학생 인건비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이 모으는 것 자체가 정산이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연구 책임자 계정에서 ABC 학생들에게 학생 인건비가 차등 지급되는 체계입니다. 네, 이게 연구 책임자 계정 한마디로 과제의 꼬리표를 떼는 거예요. 학생 인건비가 일단 계상을 하고 하나의 연구 책임자로 모음으로써 과제 꼬리표를 떼게 되고요. 이 차등 지급분 ABC 등 각각 확약서를 작성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연구 책임자 단위의 지급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개발기관 단위 계정입니다. 한 학과 또는 학부 혹은 기관 전체의 계정을 둘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ABCD라는 한 학과의 연구 책임자분들이 각각의 학생 인건비, 과제 학생 인건비를 하나의 연구개발기관 계정에다 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계에서 저희 통합관리기관은 지급 비율 60%라는 것을 기준으로 지정 취소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일단 각각 연구 책임자 학생 인건비에서 국가 연구개발기관 계정으로 넘기는 거를 지급 비율에서 지급한 것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률을 제고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 연구개발 계장에서 각각 학생 연구자들에게 각각 학과 학부에서 정한 균등 지급액을 이 연구개발기관 계정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연구개발 기관 단위라 하면은 연구개발 계정만 또 운용하는 게 아니라 연구 책임자 과정까지 같이 병용을 하면서 균등지급액과 차등지급액을 같이 지급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이 이제 연구개발기관 단위의 핵심이 될 텐데요. 예, 연구 책임자 단위 기관에서는 학생 연구자별 차등 지급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 간의 편차가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개발기관 단위에서는 일단 기관의 공통 계정이 있고 거기서 학생들에게 균등지급액이 설정돼서 균등지급액분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 학생 간에 좀 편차가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또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또 기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학기별 또는 학년별로 균등지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등록금을 마련할 기회라든지 좀 안정적인 재원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과기정통부에서는 연구개발 단위 제도를 좀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3월 달에 통합관리기관을 신규로 받고 있는 모든 기관들은 일단 기관 단위 그 기관으로만 받고 있고요. 그리고 60% 지급 비율 60%가 넘지 못하는 1회 넘지 못하는 현재 연구 책임자 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60% 못 맞출 수 있는 기관 단위로 강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통합관리 이점을 정리해 보자면 학생연구자는 과제 참여 수와 상관없이 연구 참여 체결 시 정한 금액을 학기 또는 학년 기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수급이 가능하고요. 또 신규 과제나 후속 과제를 준비 중일 때도 잔액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책임자분들은 잔액을 활용해 후속 과제 준비 중에도 학생인건비는 물론 지급이 가능하고요. 또는 학생인건비 관리 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들어온 학생인건비는 정산을 면제해주는, 간주에서 정산을 면제해주는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일단 통합관리에 대해서 너무 좀 좋게 생각하고 잘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학생 연구자분들은 우리 대학이 또는 연구기관이 통합관리기관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 기관의 산하협력단이라든지 연구처에 문의를 할 수 있고요. 또는 본부처 통합관리 시스템인 아이리스나 NTR을 통해서도 그 기관이 통합관리기관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인건비 계산 기준과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인건비 계산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학생인건비 계산 기준은 각 기관에서 학위 과정별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월 인건비의 상한 금액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이 그 실제 받을 수 있는 월별 최대 학생인건비 세전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과기정통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 중 40조에 따라서 계산 기준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 기준은 각 학교에서 각 연구기관에서는 과기정통부에서 고시한 이상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 그 학교에서 연구기관에서 설정한 계산 기준 이하로 지급률을 통해서 학생 연구자분들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은 현재는 박사 과정이 계산 기준이 250만 원입니다. 각 A대학교, B대학교, C대학교, D대학교는 250만 원 이상으로 학생 연구자 지원 규정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 이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약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는 각 학교에서 설정한 그 이하로 지급률을 설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게 이 계산 기준의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21년부터 고시에 따라서 각 기관 내에 이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을 마련해서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대학 출연년 등 이 연구개발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와 학생인권 관련 내용을 모아둔 규정인데요. 학생연구자, 연구책임자, 그리고 연구개발기관 각자와 권리와 의무들이 확인이 가능한 그러한 규정입니다. 이게 21년부터 공개토록 하였기 때문에 아직 학생 연구자분들은 이 규정에 대해서 들어본 바 없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통해서 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지원 규정이 있으니 학생의 처우 보장이라든지 학생 인건비 계산 기준 등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NTIS 홈페이지 R&D 플러스 메뉴 내에 학생 연구자 지원 규정 페이지를 또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한 페이지에 각각 학생 연구자 분들이 볼 수 있게 모든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계산 기준이 얼마인지 표시를 해둘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각 지원 규정도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대학별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웹페이지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 인건비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참여 확약 절차입니다. 확약서는 학생 연구자 및 연구 책임자, 연구개발 기관회장이 각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학생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작성하는 종이가 아닌 학생 인건비를 지급하기 전에 무조건 작성되어야 되는 그러한 확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연구 책임자분께서는 학생 연구자와 함께 확약 내용을 제안을 해야 됩니다. 연구 참여 기간, 업무 내용, 학생 인건비 금액 등을 이 확약서를 통해서 제안이 되어야 되고요. 학생 연구자는 학생 내용, 이런 확약 내용에 대해서 의사를 전달 후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두 번째 절차입니다. 그래서 확약서 작성이 완료되고 연구 책임자 학생 연구차가 서명이 들어가면 마지막으로는 기관장, 보통은 업무를 위원받은 학교에서는 산단장께서 아마 확약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3자를 통해서 확약을 함으로써 좀 투명한 연구개발비, 학생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언제 작성하느냐 하면은 이 확약서는 저희 고시를 통해서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학기 1학기가 시작되는 1, 2월 달에 주로 작성을 하던가 아니면 2학기가 시작되는 7, 8월 달에 주로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 참여 기간 단위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이 확약서 내용을 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별지 제2호서식에는 비통합관리기관의 양식도 있는데요. 저희 이번 시간에는 통합관리기관의 양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참여 확약서는 참여 확약 주체 간 확약하는 것이므로 여러 학생이 연구자와 여러 학생이 하나의 확약서로 작성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연구 참여자 1인이 하나씩 작성해야 되지 동일한 같은 랩실에 있는 학생들이 같은 과제를 한다고 이 확약서를 같이 그냥 하나에 작성하면 안 됩니다. 보통 회사도 계약서를 따지실 때 각각의 계약서가 있듯이 이것도 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학생 연구자 인적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하는 것이고요. 밑에 내려가시면 연구 참여 정보를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 참여 정보에서 연구 참여 기간 보통은 이제 한 학기나 1년이 되겠죠. 그리고 담당 업무를 기재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은 이 칸에 그냥 국가연구개발 과제 참여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그 학생이 이 무슨 업무를 담당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통합관리의 핵심은 아까 과제 꼬리표를 떼는 게 원칙이라고 했지만 일단 학생은 그래도 내가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는 참여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담당 업무의 좀 구체적인 기재가 되게 중요하고요. 밑에 지급액 및 지급률을 보시면은 각 학교에서 설정한 계산 기준 대비 월 지급액이 얼마인지 그게 지급률로 표시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확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라에 보시면은 학생인건비 지급일, 매월 며칠 날 지급받는 것이 꼭 표시가 되어야겠고요. 지급 방법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 학교 학생 연구자와 연구 책임자가 내가 어떤 날로 얼마나 지급되는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확약 사항입니다. 이 계약서에 있는 거랑 준해서 보면 이 기타 확약 사항을 학생 연구자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에서는 이제 학생 연구자들의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는 내용과
연구 책임자분들은 학생 연구자들에게 처우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보험 이런 가입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사적 업무를 동원하지 않는 등 이런 내용들을 꼭 확약하시고 학생 연구자들은 이 서명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확약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분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밑에 보시면 저희가 아까 3자 확약을 꼭 해야 된다는데 이 학생 연구자, 연구 책임자, 그 다음에 개발 기관 개정의 경우에는 이 개정 책임자, 그리고 통합관리기관장에 모두 서명이 들어가야 됨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확약서 변경이 언제 가능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확약 변경이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부당행위에 해당됩니다. 이 고시에서 딱 정해져 있는 5가지 외에는 확약 변경을 임의적으로 하면 안 되시고요. 이 5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변경 중단 해약입니다. 물론 이제 그 학생인건비 자체 원칙이 과제에 참여하는 만큼 주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제가 중단되면은 확약서 변경을 통해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입니다. 아까 재학생, 일단 원칙이 재학생이고 그 외에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지만 일단 학적이 변동돼서 그 학교 학생이 아닌 이상 사실 학생인건비를 주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학적이 변동될 경우에도 확약서 변경을 통해서 지급액을 변경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생 연구자가 참여할 수 없는, 과제에 참여할 수 없는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확약서 변경을 먼저 통해 지급 내역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학생 연구자 질병, 실종, 형사처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도 물론 먼저 확약서 변경을 하고 나서 지급액에 대한 변경이나 중단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생 연구자 업무 변동에 따른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인데요. 현재 고시에서는 이 내용이 증액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연구자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감액하려는 경우로 되어 있을 텐데요. 현장에서는 과제가 꼭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과제의 업무량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유연성을 달라, 이러한 좀 현장 의견이 있어서 이번 고시 개정 내용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변경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연구 참여 확약 관련 학생 연구자 권한과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연구자는 소속 기관으로부터 연구 참여 확약서 4본을 수령을 제공을 받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통해서 열람이 언제든지 가능해야 됩니다. 연구개발 기관에서는 이 확약서의 변경 전 4본이나 보관 이력을 관리를 해야 하시고요. 그리고 학생 연구자 그리고 책임 연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6개월에 한 번 확약하기 때문에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학생한테 얼마 지급하는지 연구 책임자분도 충분히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해서, 보통은 현장에서는 종이보다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다 개개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 사업 총 인건비 계상률 100%를 넘게 책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인건비와 학생 인건비만을 고려해야 되고요. 학생 연구자라고 학생 인건비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제 성격이나 따라서 그냥 인건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국가개발 연구사업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와 학생 인건비를 같이 고려를 하되, 밑에 있는 다른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 인건비 지급액을 낮게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한 명의 랩실의 조교가 티칭 수당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낮게 설정할 수는 없고요. 같은 내 랩실에 있는 학생이 한 명은 BK21을 받는다고 이 학생은 같은 업무를 줌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고 다른 학생은 많이 주고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것보다도 또한 중요한 것은 연구 책임자분들께서는 진행 중인 연구개발 과제의 학생 인건비 규모를 좀 잘 파악을 하시고, 또 통합관리기관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학생 연구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당회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인건비 부당회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 연구기관에서는 부당해수에 대해서 현재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도 부당해수로 제재 처분을 받는 경우가 되게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많이 조심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발생하는 게 이 부당해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당해수로 적발이 될 경우에는 과제를 중단하고 잔액을 다 반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제재 처분을 받으시면은 또 과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참여 제한도 될 수 있고요. 또 제재 부과금을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부당해수를 사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학생인건비를 회수해 관리하는 행위, 이것이 부당해수입니다. 재료비라든지 장비비, 연구실 운영 경비가 부족하다고 이러한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뭐 20만 원씩 동의를 얻어서 걷었을 경우 아무리 동의를 얻어서 뭐 신고를 안 한다고 해도 항상 현장에서는 악심을 품고 신고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신고되면 아무리 학생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부당의 해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서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은 다른 또 세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연구참여 확약서 변경 없이, 아까 그 변경은 5가지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변경 없이 학생인건비 일부를 감액하는 감액 또는 회수하는 경우도 부당해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지급하는 경우, 이제 간혹 그 재원 새로운 연구개발비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입금될 때까지 확약서는 미리 작성을 하고 뭐 한두 달 입금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발생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통합관리기관의 경우에는 잔액이 있다면 잔액에서 연구과제 해당하는 연구과제 수입이 없더라도 잔액에서 지급이 돼야 되겠고요. 그 잔액마저 없다면은 사실 기관의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유보금을 활용해서 지급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잔액이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연구개발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잔액과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확약부터 해놓고 잔액이 없이 못 주는 거는 부당해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학생인건비 부당해수 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연구 책임자뿐만 아니라 학생 연구자도 같이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랩장이라고 내가 주도해서 이렇게 학생인건비 부당해수를 했을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랩장도 같이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이러한 강요를 받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지원 규정에 안내된 연구윤리관리실이라든지 감사팀에 신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은 기관 외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기관의 연구 부정행위센터 신고센터에다가 신고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신고한 사람의 신상 노출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에 달라지는 점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인건비 계산기준 상향 부분입니다. 08년 이후에 14년 만에 학생인건비 계산기준을 고시에서 상향시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상향의 금액은 6천여 명의 설문을 21년도 말에 조사한 바가 있어요. 이 설문조사와 기재부의 학술 용역 단가 등 여러 개를 포함해서 금액을 설정을 했고요. 학사과정의 경우에는 월 30만 원이 상향된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고, 석사과정은 40만 원이 상향된 월 220만 원, 박사과정은 50만 원이 상향된 300만 원으로 이번에 고시 개정 행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상향하게 된 원인을 잠깐 말씀드리면 08년도 이후에 14년 동안 국가 R&D는 2.7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2.4배가 상승을 했고요. 근데 학생인건비 물론 각 기관에서는 이 고시에서 저희가 고시한 금액보다 스스로 상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7%만 상향을 스스로 시켰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사실 고시대로만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저임금도 오르는 이런 상황에 이 계산 기준도 올려야겠다는 종합적인 판단하에 과기부에서는 이번에 올리기로 했고요. 물론 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계산 기준 이하로 지급률을 조정해서 학생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각 학교에서 설정한 거는 최고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담 완화를 통해서 이번에 좀 몇 가지 개정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 고시 별지 제10호 연구 책임자 계정별 지급 현황이고요. 별지 제11호는 부당해수 현황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65개 통합관리기관, 63개 통합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을 항상 점검할 때 현장에서는 이제 연구 책임자금 지급 현황을 작성하는 게 매우 이제 행정 부담 소요가 많이 된다고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가능한 한 통합 이지바로를 지금 연계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통합 이지바로에 이제 정보가 잘 쌓인다고 신뢰도가 확보가 되면은 가능한 한 다음에 서면 점거를 통합 이지바로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에 이제 이렇게 별지가 들어가게 되면 좀 이렇게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이 좀 떨어져서 이번에 매년 운영 현황 점검에다가 이러한 별지 서식을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별지 제11호인 부당해수 현황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각 학교와 저희가 전문기관의 양측을 통해서 부당해수 현황을 받아서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좀 이것도 좀 불합리한 행정부담인 것 같아서 일단 전문기관에 먼저 자료를 받아서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좀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의백 계상 방식을 좀 변경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지정 취소 60%라는 것을 되게 좀 점검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60%에 대해서 좀 부담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60%를 계상함에 있어서 일할 계산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할 계산에 많이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일할 계산을 좀 중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연말에 들어오는 대형 과제들에 대해서 수의백을 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지금 즉시 이체가 아닌 90일 이내로 대체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고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계산을 당장에 중단을 하기에는 좀 현장의 부담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23년 초에 먼저 안내를 드리고 24년 점검이 23년 때부터 일할 계산을 해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63개 통합관리기관 중에서 한 30%만 일할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들을 좀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변경을 하게 결정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정 취소 후 사후 처리를 좀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과제 꼬리표를 뗀 이 학생 인건비를 다시 지정 취소가 된다면 과제별로 다시 나눠서 해당되는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반납을 하는 게 지금 고시 내용인데요.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국고에 반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이 학생인건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일괄 반납하는 내용으로 좀 수정을 했고요. 현재는 지정 취소, 문제가 있어서 지정 취소되더라도 바로 다음에 다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 고시 내용이라서 저희가 3년, 지정 취소되면 3년 동안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을 이번에 마련해서 고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약 30분 동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훨씬 더 구체적이고 꼭 현장에서 알아야 될 내용, 가능한 내용을 많이 담아서 저희가 올해 9월 달부터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 알파 캠퍼스의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게시를 했고요. 또 이 게시한 교육과정이 좀 수강이 좀 불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과기정통부 유튜브에도 3차 시를 게시를 했습니다. 이 3차 시 다 합해서 한 45분가량 되는 교육 내용인데요. 현장에서는 확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꼭 이 교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학생 연구자분과 이 연구 책임자분들이 꼭 이 교육 내용을 보시고 좀 학생인건비가 이 복잡한 학생인건비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교육 영상을 제작해서 게시를 하였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조만간에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공식 홍보 요청을 드릴 공문을 또 드릴 예정이고요. 잘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